일본을 포기했다고요?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일본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쿄 상류층 명문 여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일은 누가 강요한 것도 누가 유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그날 이후 전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그 결정은 그녀들의 신분과 가족, 그리고 나라 자체를 바꿔놓을 정도로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런 현상을 두고 문화 충돌 이상의 역사적 사건이라고까지 표현했으며 일본 외무성은 조용히 해당 인물들의 배경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사노리에 코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정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쿄 미나토구의 아자부다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인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일본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자선재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사노라는 성은 일본에서도 꽤나 알려진 이름이고 저희 가문은 늘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운명이 정해진 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있는 상류층 가문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 이름,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곧 집안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에코, 너는 우리 집안의 얼굴이야. 내가 실수하면 아사노 가문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란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 가정의 딸이 아닌 가문을 대표하는 수단으로 길러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자부다이에 있는 3층짜리 저택이었고 각 방마다 정갈하게 정리된 다다미방과 금박으로 둘러진 도자기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선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식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하루에 20개의 한자를 외워야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토식 다도와 서예, 화도 등을 배워야 했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한자 2000자를 외우지 못하면 책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다도 수업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정해졌고 화도에서는 꽃의 위치가 정중앙이 아니면 예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에코, 여자는 단아해야 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웃음도 절제되어야 하고 말은 3음절 이내로 끝내는 게 좋아.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저 자신이라는 개념보다는 정해진 틀 안에 담긴 하나의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표현보다는 침묵을 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학교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사립 여자고등학교는 정재계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었고 학생들의 이름보다는 아버지의 직함으로 서로를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도 늘 비슷했습니다. 다음 주말엔 고마자와 별장에서 파티가 있어. 아버지가 방위청에서 행사하신대. 너희 집도 초청됐어. 저는 그 대화 속에서 늘 긴장했습니다. 자칫 단어 선택 하나라도 실수하면 예의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교사들조차 학생들을 가문의 명함처럼 다루는 분위기였으니까요. 한 번은 급식 시간에 실수로 앞치마를 놓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제게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사노 가문의 딸이 이런 실수를 한다고. 다음엔 스스로 오지 말고 하녀에게 준비시키도록 하렴. 그 말은 일종의 농담이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인간보다는 가문이 먼저 평가받는 삶의 잔혹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세상. 그 안에서는 사랑도, 꿈도, 나다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했던 이유도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붓을 들고 있을 때만큼은 정답이 없었고 제가 어떤 색을 칠하든지 꾸짖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술은 교양이지 전공이 아니야. 내가 감히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려는 거냐? 결국 저는 미술사로 전공을 돌려야 했고 그것마저도 아버지의 인맥이 닿아 있는 교수 밑에서만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무렵 부모님은 이미 제 혼처까지 정해두셨습니다. 상대는 일본 정계 인사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이 많았고 결혼 후에는 본가 저택으로 들어가 살게 되어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가문을 위한 삶이란 걸 당연하게 여겨왔기에 그 결혼이 제 인생의 전부라 믿고 순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살아온 어떤 기준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가문도 배경도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옆에 서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들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제가 26년간 살아왔던 단단한 껍데기를 조용히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현우였습니다. 일본 내 대학원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남성으로 제가 다니던 미술사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어가 조금 서툴렀지만 대신 유독 표정과 눈빛이 정직하고 따뜻했습니다. 동아리에서 처음 인사할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는 발음이 어색해서 실례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그가 다담이 방에 앉아 조심스럽게 붓을 잡는 모습, 서툰 발음으로 진심을 전하려 애쓰는 모습, 누구보다 진지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건 지금껏 제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격식보다 마음을 먼저 놓는 사람. 정현우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동아리 모임 끝나고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에코 씨는 항상 웃고 있지만 이상하게 슬퍼 보여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제 속마음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꿰뚫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람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가문보다 소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날 이후 저희 집안에서 제 이름은 금기어처럼 다뤄졌습니다.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현우 씨의 손을 잡고 도쿄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한국은 사랑을 위한 타국일 뿐이었습니다. 한글도 몰랐고 김치도 못 먹었으며 지하철 노선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게 서울에서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지만 가족들 간의 유대가 너무 깊고 서로 감정 표현도 솔직해서 저는 늘 당황했어요. 한국어는 너무 생소했고 특히나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자의 복잡하고 섬세한 구성이 익숙했던 제게 한글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의 언어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때였죠.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손바닥만 한 흰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정연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라고 적힌 단 3줄짜리 손편지였습니다. 그 글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이름을 한글로 처음 본 순간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단순한 글자 안에 그간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읽는 수준이지만 매일매일 아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남편에게는
한국어로 짧은 문장을 써서 밥상에 놓기도 했습니다. 한자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사람의 숨결을 담기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투박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한글이라는 문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제 주변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도요. 서울에 처음 정착했을 땐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 위치를 몰라 당황하고 슈퍼마켓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괴롭게 한 건 한글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너무 복잡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원리는 이해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에서 그 사람의 온기나 진심이 느껴진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전까지는요. 전환점은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생일을 맞아 작은 손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늘도 제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겨우 2줄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글 손편지를 받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글자가 사람을 울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말자. 배워보자.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저는 4살배기 아들과 같은 교재로 시작했습니다. 가나다, 사람, 집, 고맙습니다 같은 단어부터 배웠습니다. 한국어 학원도 등록하고 한글 동화책도 읽고 마트 계산대에서도 일부러 한국어로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엔 직원분이 제가 외국인인 줄 모르고 표정이 굳기도 했지만 제가 더듬더듬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면 그들은 활짝 웃으며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짧은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길에서 누가 저를 부르면 반사적으로 네 라고 대답하게 되었고 한글로 쓴 전단지 속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또 다른 언어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문자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삶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감정 표현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한국인의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안하다나 사랑한다 같은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특히 상류층 가정에서는 말보다 침묵과 암시가 미덕이었기 때문에 저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편이 퇴근하면서 매번 고생했어라고 말해주었고 시어머니는 손수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시며 혼자 외롭지 않게 먹어야 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 속에서 단순한 발음 이상의 인간적인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한글이 단지 새로운 문자 체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의 표현 수단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제 가장 친한 친구 나카야마 미사코는 제가 한국에서 겪는 일들을 듣고 처음엔 놀라워하면서도 약간 비웃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에코,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언제부터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됐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감정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 사이를 잇는 말이야.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 미사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번 골든위크 때 나 한국에 며칠 머물러도 돼? 그렇게 미사코는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사코는 처음에 전형적인 관광객처럼 행동했습니다. 명동, 경복궁, 한강, 남산. 하지만 점점 그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인사해주는 일상,
버스 기사님이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 카페에서 서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분위기. 이상해. 여긴 너무 따뜻해. 사람들 사이에 벽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미사코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글, 나도 배울 수 있을까? 그냥 배우고 싶어졌어. 그녀는 돌아가기 전 한글로 된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를 손수 써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붓글씨보다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와 미사코의 친구였던 일본 상류층 여성 2명이 더 한국에 방문했고 그들 또한 하나같이 이곳의 분위기에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문, 체면, 형식.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가두고 있었는지. 이곳에 와서야 처음으로 알게 됐어. 그들 중 한 명은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또 다른 이는 서울 종로의 작은 출판사에서 일자리를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국적 귀화 요건과 절차를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에코, 너 요즘 웃는 얼굴이 진짜 편해 보여. 그날 저녁이었어요. 서울 삼청동의 한 찻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제 친구 미사코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 정재계 행사에서 늘 같은 옷차림, 같은 말투로 살아왔던 친구가 저를 그렇게 바라보다니요. 미사코야, 이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돼서 그런가 봐. 그 말에 미사코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렇게까지 좋은 거야? 한국이라는 곳이? 응. 여긴. 뭐랄까,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나라 같아.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미사코는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감정이나 감동보다 형식과 가치에 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일주일 후 정말로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관광이 목적이라 했어요. 광화문도 가고 남산도 가고 명동도 걸었죠. 그런데 그녀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다름 아닌 제 집이었습니다. 오전마다 내 시어머니가 직접 손수 된장찌개를 끓이시는 거야. 어머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돈댁 딸이 우리 집 며느리 되었는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사람. 아니, 너희 남편은 퇴근하면서 손편지를 남긴다고. 응. 종종 그래요. 오늘도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아들이랑 놀아줘서 고맙다고. 미사코는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도 한국어 좀 배워볼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 체험이 한 달을 넘기더니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나 도쿄에 돌아가기 싫어. 놀랐습니다. 미사코는 도쿄에서도 엄청난 재력과 지위를 가진 가문의 딸이에요. 아버지는 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고 약혼자도 정치인의 아들이었죠. 그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어? 리에코, 그거 알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손으로 밥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며칠 전에 된장국을 끓이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기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만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도쿄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 한국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 레이나, 오노 미유키, 그리고 후쿠다 아야코. 모두 저처럼 상류층 가문 출신으로 늘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티를 마시며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녀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한국을 찾았지만 머무는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너무 다정해. 택배 아저씨가 문 앞에 두고 가는 메모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써 있더라.
한국어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는데 글자를 배우다 보니 하나하나 소리나는 그대로 적는 게 너무 신기해. 단순한데 정교해. 내가 일본에선 한 번도 손편지를 써본 적이 없는데 여기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더라. 어느 날 셋이 함께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녀들은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후쿠다 아야코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한글로요. 맞춤법이 틀리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뒤죽박죽이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노 미유키는 작은 북카페를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일본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타카하시 레이나는 한국에서 만난 한 사진 작가와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남은 전통 찻집이었고 두 사람은 손글씨로 써내려간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행 온 게 아니야. 삶을 다시 배우고 있는 거야. 한글을 배운다는 건 한국을 배운다는 뜻이었어. 한자보다 더 사람다운 문자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녀들의 모습은 제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그건 단지 문화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마음의 매개였어요. 간결하고 담백하면서도 마음을 담으면 감동을 전하는 언어. 고맙습니다라는 7글자 속에 진심이 묻어나는 사회. 도쿄로 돌아간다는 말을 꺼내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매일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손편지를 연습하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이 변화는 그저 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이 여정은 점점 더 넓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이동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 땅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꺼낸 건 뜻밖에도 가장 늦게 한국에 온 아야코였습니다. 늘 조용하고 신중했던 그녀가 그런 선언을 하자 우리 모두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는 것도, 커피를 내리는 것도, 거울을 보는 것도요. 전 늘 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으니까요. 딸로서, 상류층 여성으로서, 모범적인 존재로서. 그런데 여기선 처음으로 스스로 숨 쉬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스스로 놀란 듯 했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때 제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 위에서 좋은 며느리, 예의 바른 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버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들 사이에는 자주 귀화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귀화라는 게 단순히 국적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 맞아. 언어도 문화도 관습도. 너무 많은 걸 바꿔야 하지 않을까? 미사코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걸 바꿨잖아. 생각해봐. 하루의 시작을 안녕하세요로 열고 감사할 때마다 고맙습니다를 쓰고 매일 일기장을 펴서 한글로 감정을 써내려가. 이게 그냥 언어를 쓴다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조용히 듣고 있던 레이나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언어는 삶의 철학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은 사람을 사랑하는 언어인 것 같아. 레이나는 지금 한국의 한 미술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서툴지만 그림 해설을 쓰기 위해 밤마다 국어 사전을 펼치고 직원들에게 메모를 남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녀는 어느새 일본인이라는 테두리보다 더 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넷은 서로 다른 길로 한국에 정착해가고 있었지만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진짜 내 삶을 시작하고 싶다. 그 마음이 결정적으로 굳어진 건 단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손편지를 써서 동네 문방구 아주머니께 드린 날이었어요. 작고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 아주머니는 매번 저희 아들에게 사탕 하나씩을 몰래 주셨거든요. 고맙다는 말을 하기엔 늘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서 작은 손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신 아주머니는 다음 날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에는 직접 담근 배도라지청 한 병을 들고 계셨죠. 며느리 아가씨, 이거 감기 조심하라고 만든 거예요. 손편지 잘 받았어요. 글씨가 참 예쁘대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은 분명 한국적인 단어인데 그날은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깊이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은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지만 이상하게 그 이름이 더 나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글을 그 다음날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던 레이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진짜로 귀화를 해볼까? 그 말은 돌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가슴 안에 품고 있었던 말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왔다는 듯 아주 조심스럽고도 당당한 말이었어요. 국적을 바꾸면 우린 일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걸까? 아니, 일본어를 읽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위한 선택일 뿐이지. 미사코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일본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삶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기에 우리는 귀화를 결심한 겁니다. 그 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야코는 인터넷으로 외국인을 위한 귀화 절차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우리에게 나눠줬고 레이나는 주민센터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며 담당 직원에게 귀화 전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귀화 면접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귀화를 결심하셨나요? 한국에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는 답변은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답변을 읽고 다듬으며 응원했습니다. 언니,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봐요. 그냥 한국의 문화가 좋았다 말고 어떤 문화인지 예를 들어서요. 응. 그럼 매일 인사를 건네는 이웃들, 버스에서 어르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회적 습관이 좋았다라고 써볼게.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어느새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적 시험 준비가 이렇게 즐거운 사람이 또 있을까? 우린 이미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서류 봉투에 여권 사본, 주민등록 등본, 소득 증빙 서류, 한국어 능력 확인서, 그리고 직접 쓴 자기소개서까지. 봉투 하나하나를 품에 안고 있자니 그 안에 담긴 것이 단지 문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용기, 희망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함께 가요.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하고 이곳 사람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그날 저희 네 사람은 함께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의 디지털 안내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한국어 대화,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일상의 온기.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하고 그 익숙함이
저희의 삶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 정말 이걸 하게 되는 거구나. 레이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준비한 모든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적 귀화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건강진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작성한 한글 자기소개서. 저희는 그 모든 서류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설명이 아닌 진짜 삶의 이유와 진심을 담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사무소 민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에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벽면에는 대한민국 국적법 절차 안내라고 적힌 알림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에요. 그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접수번호를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례가 될 때까지의 몇 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자기소개서를 떠올렸습니다. 왜 한국인이 되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한글로 눈을 떴고 한글로 감정을 알았으며 한글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언어를 통해 타인을 이해했고 저 자신도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 땅에 맡기고 싶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담당자는 제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리에코 씨, 귀화 신청 사유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혹시 구술 심사 준비는 하셨나요? 네, 한국어 능력 시험도 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수료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여부나 사회 적응 여부도 함께 평가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서 일하고 웃고 가족을 키우고 편지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고 접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손에 쥔 하얀 종이 한 장. 그 얇은 종이에는 저희의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방향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뒤이어 미사코, 레이나, 아야코도 차례로 접수를 마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오며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도, 설렘,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뿌듯함. 민원실 밖 작은 벤치에 앉아 잠시 조용히 햇살을 받았습니다. 그 벤치는 겨우 3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큰 결심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미사코가 묻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이 나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며칠 뒤 저희는 출입국사무소의 면접 심사를 위해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면접관은 조용하고 진중한 한국인 공무원이었고 질문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글로 감정을 쓰고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적이 아니라 삶을 선택한 겁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한국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난 날 밤,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미유키가 집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나누며 손편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 서툴지만 진심 어린 글씨. 그 안에 담긴 건 이름도 혈통도 아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귀화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의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그 기다림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삶으로 이 나라를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언어로 일상을 나누며 가끔씩 일본의 가족과도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편지조차 한글로 씁니다. 한자보다 더 사람다운 문자, 형식보다 진심에 닿는 언어. 그게 바로 한글이었고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백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